굉장히 긴장되고 오늘 내가 준비한 내용들을 정말 잘 전달하고 또 이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면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많은 좀 내용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쩌면 좀 한 시간 좀 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표정을 보고서는 또 약간 줄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요, 그 서양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세 가지 틀을 말씀드리는데요. 윤리학 하면은 선악에 관한 거잖아요. 선악에 관한 거. 그래서 이제 이 선이라고 판정할 때 그 기준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윤리학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적인 그 사유 내용, 서양 윤리학에서 그게 무엇인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상식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렸을 때,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 또 했을 때, 그 윤리 이론들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지극히 현실 생활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쉬운 용어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동양윤리학에 와서 동양윤리의 핵심적인 것들을 유교, 불교 예를 들어가면서 또 비교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또 시간이 나오면 이제 선하고 속성, 선하고 상대성 이런 걸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저거는 맞는 내용인 것 같다. 아니 저건 아닌데 동의가 된다 안 된다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저 부분은 나의 일상 상황에 적용시켜 봤을 때 전혀 틀린 것 같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함께 또 생각해 보죠. 윤리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도덕 철학이라고도 말을 하네요. 이 에틱스라는 말이나 혹은 이제 모럴 필로소피에서 이제 모랄리티 혹은 모럴 이것을 일적인 전통에서는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데 그것도 영미 전통에서는 도덕, 철학, 윤리학 구분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윤리학에 그러니까 철학, 윤리학이 철학으로부터 나왔죠. 철학 속에가 이제 윤리학, 인식론, 현이상 뭐 다양한 그 분야가 있어요. 나왔는데 철학이라고 일단 우리가 한다면 무슨 생각부터 이렇게 떠오르신가요? 철학 했을 때, 필로소피 했을 때 철학. 이제 그 부분이 윤리학에서도 좀 저는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다 철학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준. 네, 또 기준. 네. 가치관. 아주 핵심적인 것도 다 나오기 시작하네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좀 시간 있으면 좀 탐구를 시작해 보면 좋은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사실 그 많은 아이템 중에 이 말씀을 약간 대고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 끄집어 내셨고요. 철학하면 이제 기준, 뭐 스탠다드다, 뭐 크라이티리어다, 뭐 이런 말 하지만 어떤 의견, 어떤 입장을 얘기했을 때 도대체 어떤 주장, 입장, 의견을 했을 때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기준이나 표준이 무엇이냐. 제가 어떤 주장을 하면 철학적인 사람들은 저렇게 주장하는 기준, 근거는 무엇이냐, 표준은 무엇이냐 이걸 묻게 돼요. 저 사람은 나쁘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런 행동을 가지고 나쁘다고 말하는구나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왜 나쁜지 아리송해요. 애매모호하죠. 그러면은 어떤 기준, 어떤 근거에서 나쁘다고 합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요. 철학이 가치관을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관을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어떤 의견을 말하는데 저렇게 말하는 이유나 근거나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항상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애들하고 철학 초등학교 때부터 철학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 나가면서 애들하고 하면서 그런 어려서부터 굉장히 애들이 날카로운 그런 사고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그래요. 물고기가 날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날치라는 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치하면 얼른 생각나는데 어떻게 고기가 다 날아? 보통 우리 어른이라면 무슨 고기가 날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교육을 이제 여러분 그러시지 않잖아요. 고기가 날아? 왜 고기가 날아? 왜 난다고 말을 하니? 이유를 설명해봐. 난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나 근거를 말해봐 말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이다 아니면 윤리학 속에서 우리가 선악을 생각한다 할 때는 항상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준이 무엇이? 그러니까 이 정몽구 회장이죠, 맞죠? 뜻밖의 훈방 조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봉사를 하라. 몇백억 원 사회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준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라.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그 준법에 대해서 강연을 해? 자기가 법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강연을 해? 굉장히 윤리적으로 지금 모순되고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분이 식물을 보시든지 현상을 보시든지 일상 속에서 부부간에 자녀지간에 형제자매지간에 매번 접하는 게 그런 이슈들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상 물어봐야 돼요. 제가 선이라고 말했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기준은 뭐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팍팍 넘어가죠. 그렇지만 이미 동의하고 있고 받아들여진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 정몽구 회장과 보였는데 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적으로 책임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계속 경제가 원활히 들어가도록 훈방을 찬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그 잘못된 경제 그런 그 위법적인 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해라는 것을 장려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논거들과 기준들이 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만약 비판적 사고 훈련을 한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가져와서 생각해보고 정말 타당한가? 그 기준 근거 이유들이 타당한가? 그래서 철학적인 고민을 한다, 비판적 사고를 한다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철학의 특징이 그거예요. 필로소피 한다고 했을 때 보면 이제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분야 윤리학에 왔을 때 이거는 이제 윤리가 무엇입니까? 윤리학이 무엇일까 했으면 그냥 제가 답변을 먼저 제가 생각하는 답변. 윤리학에 대한 정의도 다양해요. 학자들마다. 철학에 대한 강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가장 제가 쉽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겠다는 정의는 선악에 대한 탐구예요. 윤리학이다, 에틱스다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선악에 대한 탐구다. 에틱이라는 말도 하고 에틱스라는 말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에틱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어 시간엔 에틱하면 틀리다고 배우죠. 근데 영어에서는 에틱이란 말도 써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윤리학에서는 일단 에틱스 하죠. 그래서 사실 에틱스 하면 윤리학 전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을 말하지만 에틱 하면은 다양한 이론들 하나하나를 지칭할 때는 또 에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영어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죠 사실. 그래서 윤리학 했을 때는 이제 에틱스다. 그래서 선악에 대한 탐구다. 일단은 그게 이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고 선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근거, 어떤 이유에서 선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윤리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는 우리 삶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윤리학의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보면 여러분 텍스트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좀 아주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혹시 윤리학하면 생각나시는 사람? 칸트 여러분 텍스트에 나오더라고요.
virtue라는 말을 쓰죠. virtue ethics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덕말할 때 그 덕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비판과 그 이후에 이제 현대 윤리학에 가면 다양한 윤리 이론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핵심과 골격이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의 우물론적 윤리는 너무도 유명하고 또 그 서양 전통에서 쭉 내려오는 그 기독교적인 전통, 플라톤적인 전통,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장 그 토대가 되는 근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칸트적인 입장에 대한 반대로서 공리주의 윤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칸트하고 공리주의적인 윤리라는 게 굉장히 대립적이죠. 왜 대립되는가를 아시는 거죠. 이제 의무론적인 윤리다 했을 때 이제 의무. 의무 하면 뭔가요, 여러분 어떻게? 의무라는 말, 듀티다. 독일어로 플릭트다 이런 걸 영어에는 쉽게 듀티다. 의무를 영어에는 이제 디온톨로지 이런 말이 어렵기 때문에 안 쓰는데 너무 듀티다. 의무다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부터 하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당이나 선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슈드의 문제예요. 항상 슈드. 혹은 이제 같은 말로 오트 문제죠. 해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칸트는 이걸 좀 더 강조를 해서 해야 하는 거죠. 네? 강조를 해서요.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정언 명령이다 이런 말을 해요. 카테고리컬 임페러티브가 좀 어려운 명령이죠. 정언 명령이다.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정언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사례 분별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그것은 나에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언 명령 예로서 예컨대 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칸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뭐 자살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뭐 약속을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간다. 그럼 무조건에 대한 반대말이 뭐 말인가요? 그렇죠. 조건적이죠. 우리가 기독교 종교 가지신 분들 그런 말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다. 그게 조건이 안 붙어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례 분별하고 이해 타산하고 이걸 사랑해 주면 저쪽에서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그분의 사랑하고 멀어지는 거죠.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그래서 하나를 더 붙으면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다음이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인간이 따라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정언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행한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무슨 말을 쓰냐면 그렇죠. 가은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거.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이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상으로 봤을 때는 가은 명령도 우리가 배우기에는 선에 합치해요. 해요. 그렇지만 정말 내 동기까지 다 봤을 때는 그것까지 보려면 가은 명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근데 어떤 길을 가다가 바쁜데 어떤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목걸이 가시고 넘어지셨어요. 엄청 바쁜데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뒷꼭지가 이렇게 가려우면서 그렇지만 내일 급하게 막 가려고 이제 가야 되겠다고 갔어요. 근데 얼핏 보니까 아차 저기서 내 교회 목사님께서 나를 보고 계세요. 오면 무서워라. 내가 어떻게 또 질책당하고 혼날지 모르니까 다시 아무리 내일 급하지만 그분을 도와줘서 이렇게 세우고 무엇이든 내가 안내해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가언 명령 쪽으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정언 명령 쪽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가언 명령 쪽이에요. 그렇게 도덕 선행을 했는데 이미 그 목사님께서 야단 가르치신 데 틀렸고 나를 야단치지
때문에 내가 지킨다는 그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주의. 그래서 칸트 도덕을 동기주의 윤리, 동기주의다 이런 말을 해요. 의무론적인 윤리다. 그 도덕 법칙에 대한 지고 동기, 순수한 동기. 도덕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겠다는 동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주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법칙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법칙주의율이다. 그 다음에 도덕 법칙이 절대적으로 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주의율이다 이런 말 하죠. 판대윤리를. 그래서 판대윤리를 다양하게 부르네요. 의무론적인 윤리다, 동기주의윤리다, 법칙주의윤리다, 절대주의윤리다. 이게 이제 칸트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사실상 이 기독교적인 사고나 플라톤 서구 그 사회하고 잘 맞아들어요. 그래서 이 칸트의 철학이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측면도 있는데 기독교하고 또 잘 합치가 돼요. 칸트 철학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이제 정언 명령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풀었으냐면 이제 도덕 법칙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그거예요. 봐보세요. 너의 주관적인 핵심에서 주관적인 도덕 준칙이 이번에 준칙이라는 말을 이제 맥심이라는 말을 쓰네요. 맥심은 뭔가요? 고기? 공리? 최대. 예. 맥심에다가 멈을 붙이면 최대죠. 좋습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맥시멈 하면 최대죠. 멈이 붙으면. 저 이제 공리주의에서 이게 중요한 맥심.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어떻게 여러분께서. 저는 이제 커피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맥시 커피,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해요. 남은 이렇게 부산 커피 좋아하는데 저는 이 맥시 커피가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좋은 커피 사드리고 저는 맥심에다 설탕 넣어서 먹고요. 영어에 굉장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독일어로는 다른데 영어로는 맥심. 너의 주관적인 도덕 준칙이 객관적 혹은 보편적 도덕 법칙과 일치하도록 행위하라예요. 일치하도록 행위하라. 정언 명령 너무도 유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기 쉬울 텐데요.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너의 주관적인 도덕 준칙이 객관적인 도덕 법칙, 뭐 objective 혹은 universal moral law가 되겠죠. universal moral law. 객관적인 도덕 법칙과 일치하도록 행위하라. 이게 이제 유명한 이 구체 정언 명령을 구체적으로 쓴다 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관적인 너의 도덕 준칙이 하여튼 주관적인 도덕 준칙이 있죠. 객관적인 혹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과 일치하도록 행위하라.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 내가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고 A라는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이 상황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도 이 A라는 행동을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이런 내가 준칙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내가 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도 이것이 옳다고 승인해 줄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이 객관적인 도덕 법칙과 합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시잖아요. 식당에 갔어요. 학생식당 계속 줄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저는 너무 급하고 배가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는 고파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익스큐즈를 가지고서 보니까 줄 서지 말고 앞에 가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도덕 법칙 같이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다 줄을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오트나 슈드로서 어떤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나 도덕 법칙이 전부 다 사실은 이 객관적인 도덕 법칙으로서 나 이외의 저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에 왔을 때 그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제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에 왔을 때 이렇게 행동할까? 그랬을 때 이제 합치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도덕 법칙, 정언 명령에 따른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전제하고 있는 이런 도덕 법칙 속에 전제된 인간은 이성적이고 최소한 합리적인 그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부족하다거나 치매에 걸렸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상식의 윤리다, 이성의 윤리다, 합리의 윤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칸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양심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 누구나 이렇게 의존체하고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언명령을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표현은 다른데 사람들이 내용은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너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라 아니면 목적으로 대하라. 그렇죠. 목적으로 대하라. 이것을 이제 또 다른 게 같은 의미고 표현은 다르지 않다면 너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그러면 이제 정말 흥미롭고 문제는 그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목적으로 대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 자신도 목적으로 대해야 돼요. 저를 수단시하고 다른 사람만 목적으로 대하면 그건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목적적인 존재예요. 모든 인간. 그럼 목적으로 대하라 했을 때 그게 무엇일까요? 목적으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한다고 했을 때, 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일까? 그렇죠. 보편적인 도덕률에 따라서 제가 대접받는다? 네. 보편적인 도덕률에 따라서 대접받는. 그렇죠. 네. 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답변하셨어요. 목적적으로 대한다는 거. 수단시하지 않는다. 수단한다는 것은 저를 누가 뭔가에 도움적으로 대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저에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는데 사실상 마음속의 경기는 나에게 뭔가를 잘 보여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이 사람이 나로부터 끌어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저는 목적적으로 대해진 게 아니라 수단적으로 대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는 많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빨리 성공하고 대접받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실상 설명해서 또 보편적인 도덕률대로 설명한다. 칸트가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나오네요. 자기 결정. 다른 말을 하면 의사, 의지, 혹은 자율성.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의사와 제 자신의 의지와 제 자신의 지향성, 제 자신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율성, 자기 자신의 어토노미를 활용하면 그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여러분 그 텍스트 보니까 그 사회복지사 선언문 윤리강령이 나오고 윤리강령에 전문이 나오래요. 전문은 이제 그 하부 것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회복지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클라이언트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놨어요. 그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결정권이 뭐냐 했으면 그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의사 의지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다양하죠. 여러분의 의사를 묻지 않고 누군가가 마음대로 했을 때 그러면은 저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존중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의 뜻을 먼저 묻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누군가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묻고 확인을 했는데 제가 어떤 그 위에 상관이기 때문에 어떤 더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억압적으로 강압적인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자기 그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자율성이 진정으로 존중됐을 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 자체의 인격, 그 사람이 인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제분, 조카, 배우자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강요하지 마세요. 가장 무섭고 가장 인간이 자유스러운
아이들은 그렇잖아. 아이들을 잘 되게 한다고 우리가 그 원정주의라는 말을 하죠. 한다고 미리서 앞서간다고 또 아이들이 아이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리서 아이 편에서 결정해준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꼼꼼하게 체킹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거. 그야말로 그 자신을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인격체로 대우해주면서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이 형제라면 간에 이런 식으로 습관화가 됐을 때 그 가족이 정말로 서로 존중하는 가족이 되고 민주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나갔을 때는 다른 교우 관계를 맺을 때 아니면 다른 학급에 갔을 때는 정말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텍스트에 주체성을 존중해주고 자기결정권을 클라이언트에 정말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죠, 사실. 왜? 우리는 때로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의 기호와 나의 의견과 이거를 강제하게 돼요. 강요하게 돼요. 굉장히 어렵죠. 항상 의식하지 않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또 모두가 우리 의사 존중받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칸트의 이런 윤리학을 그래서 인간 존중 윤리학을 결국은 전원님이 이렇게 말해주거나 이렇게 말해주거나 인간 존중 윤리학. 그래서 이 칸트의 이런 말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 존중 윤리에서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항상. 왜 저도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하지? 하면은 그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칸트가 너무도 칸트는 이제 유명하죠. 이런 부분으로 절대주의 그것에 비해서 이제요 이 공리주의는 이 사람들이 도덕 선하고 기준을 생각하고 선이 무엇이냐 말했을 때 칸트에 의하면 선은 도덕 정언명령에 따르는 거잖아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고통과 쾌락이네요. 고통과 쾌락. 어때요? 쾌락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떤가요?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페인과 플레이저. 고통과 쾌락. 오늘날 좋은 의미.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쓰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쾌락적이다.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 동양적인 것들은 상당히 금욕적인 전통이고 욕망 억제와 절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이 말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사람 인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말했냐면 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들은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거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 자신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을 증진시키는 거죠. 고통을 감소시킨다는 쾌락을 증진시키는 거잖아. 뿐만 아니라 다수 어떤 행동과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특정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높이는 거죠. 하는 거.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데 기준은 칸트는 인간을 목적적으로 대하는 거 도덕 법칙의 유무 이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고통과 쾌락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를 비판하면서 나오면서 선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도덕 법칙의 문제,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고통과 쾌락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다. 어떻게 많은 다수, 대다수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설득력 있는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 자아 고통 어때요? 혹시 저는 고통스럽지 않다 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해피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고통스럽지 않다. 상당히 그래도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그래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 그래도 실존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정말 실존적인 저는 항상 윤리학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를 20불에 사고 파네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데서 2천만, 3천만 아이들이 계속 그 화약, 그 노동 하면서 자기 집 가게 전체 빚이 20만 원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부모가 평생을 노력해도 갚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그 화약 만드는 위험한 것을 내보내는 거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노력하고 특히 여러분들 모범이 되는 그냥 선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좀 더 의미 있게 살려고, 좀 더 이렇게 충만하게 살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날 더 이루어 보시려고 오신 분들이고 매 순간순간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쪼개서 아끼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저도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인간이 가장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뭘까? 그 사람들은 아마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고 볼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이 쾌고 개념, 선악을 판단 기준으로서 쾌고 개념을 냈을 때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벤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쾌고 개념. 그런데 이제 벤담은 뭐만 생각했냐면 쾌락의 양만 생각했어요. 퀀티티만, 양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쾌락의 양이 아니라 질, 쾌락을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컨대 돈주왕 같은 사람은 맞죠? 3,000명의 여성을 평생 동안 섭렵하면서 다녔잖아요. 우리 어떤 분들은 그 소리 듣기만 해도 불쾌하죠. 고통스럽죠. 듣기만 해도. 그 사람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 또 특히 성직자들 관점에서는 그거는 저급한 쾌로서 이렇게 일고 붙이려 오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벤담이 한계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이 기준을 내세우는 벤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밀이라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밀도 들어있고 밀이라는 사람은 이 쾌락 공리주의에 지르 개념을 추가했어요. 아무렇게 사는 돼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 배고픈 인간이 더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양적인 벤담 공리주의가 양적인 공리주의에다가 지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제 질적인 공리주의를 주장했죠. 그렇지만 둘이는 같아요. 쾌고를 중요하게 가장 생각했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리고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그 이름을 붙인다는 이 사람은 유용성 원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용성 원리다. 그러니까 선은 기준, 선악 판단 기준 유용성 원리인데 그 유용성 원리는 뭐냐 했을 때는 이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용성이라는 말이 영어로 있잖아요. 이제 공리주의라는 영어 이름이요. 유틸리테리아니즘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이 공리주의,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번역을 했어요. 공리주의, 퍼블릭, 이익, 공적인 이익 이런 말 자체겠죠. 근데 사실상 이 유틸리테리아니즘 자체는 꼭 이 말을 표방하고 있진 않아요. 의미는 담고 있지만 이 유용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용성 하니까 유틸리티라는 말을 하잖아요. 유틸리티, 유용성. 유용성이라는 말에서 유틸리테리아니즘이 나왔어요. 그때 유용성은 뭐냐 이거예요. 어떤 행동이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동이냐, 쾌락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하냐 이런 거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칸트하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보죠. 공리주의는 그래요. 한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공리주의인가 칸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A라는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행동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너무너무 제가 생각하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공리주의인가요? 칸트인가요? 칸트? 공리주의죠. 그렇죠. 공리주의죠. 네, 공리주의. 칸트는 법칙만 생각하면 돼요. 이해타산,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의 결과가 무엇일까인가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법칙을 따르려는 동기, 이것만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 공리주의는 항상 행동 결과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텍스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리주의 윤리를 결과주의 윤리학이다. 칸트는 동기주의 윤리학이다. 혹은 반결과주의다. 이런 말이에요. 반결과주의다. 오직 도덕 법칙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 행위가 가져올 결과 얼마나 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맥시멈 말씀하셨는데 그거예요. 맥시멈 해피니스예요. 보다 많은,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쾌락, 혹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말이에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맥시멈 해피니스예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게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거. 유용성 원리를 충족시키는 것을 행위하기 전에 항상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주의와 반결과주의, 법칙주의와 이러한 결과주의 대립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윤리학 이론에서 대립적으로 제시가 되고 이제 축을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에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공리주의의 변종들, 공리주의의 어떤 수정본들이 나오고 또 칸트의 변종들이 나와요. 칸트 윤리학의 한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후에 윤리학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칸트하고 공리주의는 좀 구별이 됐습니까? 약간 그걸 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쉽게.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돌아가죠. 뭐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칸트의 도덕 판단을 따를 것 같아요. 아니면 공리주의를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굉장히 창의적이고 철학적이세요. 둘 중에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뭐 당연히 A일까 B일까 막 고민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예, 이 두 개 다 해요. 실제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이것들에 충실하다 보면 이 두 개가 반드시 결과적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이 사고 과정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늘날은 공리주의적인 사고가 우세하죠. 정책 결정할 때도 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게 이득이 된다면, 행복이 된다면, 쾌락이 된다면 그것을 통과하잖아요. 소수를 희생시키더라고. 그래서 공리주의 문제점은 사실은 이 소수를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최대다수 최대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칸트가 강조한 어떤 의무감이나 당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해당이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다 그 다음에가 이제 덕윤리인데요. 덕윤리는 상당히 지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덕이 무엇일까요?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벌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원어는 이제 히라보로 이제 아레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텍스트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히라보 아레테를 이제 벌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아레테라는 말은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벌추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굿보다 더 좋은 거 뭔가요? 네? 베리 굿. 네, 베리 굿. 네, 굿보다 더 좋은 거 당연히 베리 굿.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아이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뭐 그다음에 미는 뭔가요? 조금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세요. 없나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가 있나요? 요즘 아이들은. 네. 지금 이제 참 무슨 잘했어요가 지금 참 잘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very good인데 그것을 한 단어로 해보면 E로 시작해요. 그렇죠. excellent예요. 명사가 돼야 되니까 excellence죠. 그러니까 아레테라는 말은 우리말로 덕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리고 영어에서는 virtue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상 의미는 excellent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good 넘어서 very good, excellent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거기서 완전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더 잘할 수 없어요. 그것이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덕윤리를 주장하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군가요? 그렇죠.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선 문제를 아레테, 덕을 실현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어떻게 아레테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아레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굉장히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뭐 쉬운 말들이에요. 아레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한번 봐보십시오. The status of acting well. 모르신 단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The status of acting well. 그다음에 이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The status of being well. 헷갈리시죠? 그런데 뒤에 다른 acting well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또 이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 in being well을 또 반복을 하겠습니다. 일단 and가 붙죠. The status of being well. 그리고 the status of acting well in being well. 반복이 되죠. 여기까지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The status of being well. 그렇죠. 좋은 상태. 좀 더 이제 어구적으로, 자구적으로 번역한다면 잘 있는 상태, 좋은 상태. 좀 자구적으로 보면 잘 있는, 혹은 잘 존재하는 상태, 잘 있는 상태, 아주 좋은 상태, 잘 있는 상태. 잘 있는 상태가 뭔가요? 하나 어렵죠. 그다음 여기까지 보고 잘 있는 상태. 그다음에 봐보세요. 여기는 뭡니까? The status of acting well은 잘 acting. 그렇죠. 행동하는 상태. 잘 행동하는 상태. 잘 있는 상태. 그런데 저거죠. 여기서는 잘 있는 상태 속에서 잘 행동하는 상태. 잘 있음 속에서 잘 행동하는 상태.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레테라는 게 뭐냐? 엑셀런트라는 거 뭐냐 했을 때 잘 있는 상태. 그리고 잘 있는 상태 속에서 잘 행동하는 상태. 아주 공급을 설명하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행동을 잘하라는 거예요. 액팅웰이에요. 포인트가 액팅웰이죠. 액팅웰. 그러니까 이 비행웰은 성품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잘 있는 상태. 이게 좀 어렵죠. 잘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을 보면 성품이 좋은 성품 속에서 잘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선이라는 것은 착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질게요. 성품이 뭔가요? 성품을 뭐 인성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거든요. 뭐 personality, character. 만약에 내 성품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인간성, 그렇죠. 인간성 성품. 근데 보통 이제 인간성 성품 사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때 어떤 말들을 쓴가요? 네? 본성, 선하다. 네? 천성. 네. 그러니까 천성이 뭐 착하다. 천성이 온유하다. 천성이 개떡 같다. 그다음에 천성이 화내는 거다. 그 사람 기질, 인성, 성품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비슷한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화 습관을 잘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화 못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잖아요. 보면 먼저 손부터 나가시는 분들 있고 그러잖아요. 천성이 온유하다. 뭐 그렇잖아요. 보면 이 정규리에서 뭘 문제 삼지냐면 행동, 선한 행동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성품, 인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한두 번의 행동은 선한 행동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한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항상 어떤 항상성을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리고 선한 성품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성품이 전제가 되면 그 행동은 항상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에서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도덕적인 선한 성품을 가져라. 그러면 저절로 선한 행동이 나올 거라. 그러면 성품이라는 행동은 어때요?
원유한 제가 상품을 가지고 싶어요. 예컨대. 아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품이 뭔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네? 원유하고 선한 상품요. 원유하고 선한 상품. 그렇다만 원유한 상품은 원유한 상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원유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말로서 원유한 말을 반복하고 행동으로서 반복하고 생각으로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품을 강조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을 해서 습관화를 해야 돼요. 반복, 습관화, 성품이 덕윤리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게 대해서는 저절로 이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갈등 속에서 반복을 해야 되고 습관화는 뭐예요? 제가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막 뭔가 A라는 행동,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갈등하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A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가 오히려 불편해요. 그게 성품의 의미예요. 제 자신 천선히 그러니까 즐거워요. 선행을 하면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인간다운 이 엑셀런트, 탁월한 이성적인 인간이 가장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제가 또 질문 여러분 드려볼게요. 동양윤리학에서는 예컨대 공자의 얘기 들어보죠. 그럼 어디하고 좀 가까울 것 같습니까? 다 의견 동의하세요? 그래요. 더 가고 가까워요. 물론 상대적인 특징도 있지만 이건 약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윤리학에서 이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수신이잖아요. 수신은 제가 취급 편찬하잖아요. 늘 듣는 말. 수신이 안 되면 제가도 안 되고 취급도 안 되고 편찬화도 안 되잖아요. 닦을 숫자 너를 닦아요. 그렇잖아요. 수신. 이 몸 신자인데 몸을 닦으라는 게 신, 마음을 닦는 거죠. 마음을 수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네요.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말하죠. 같은 말이에요. 이거 하고 들어가 보면 컬티베이팅에 나를 이렇게 어떤 성품을 물 주어가면서 걸음 주어가면서 내 내면의 갈등을 겪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부지불식간에 화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수행하면서 이제 좌선이죠.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죠.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이 이 순간에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지금 생각이 가 있는가, 다른 거 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마음의 흐름을 끊임없이 끄집고 잡고 있어야 돼요.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말하면 수행이에요. 수행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유교는 이제 사실 이름 다 덕이죠. 불교식 말은 덕이죠. 이게 인이라는 말로 나오고 불교는 이제 자비라는 말로 나오죠. 그러니까 자비의 성품, 인의 성품이죠. 목표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성품. 그러니까 그 공자가 뭐 있잖아요. 그 70세에 이르렀다는 경지 있잖아요. 그 경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종심소였잖아요. 이제 유명한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게 덕윤리의 가장 높은 경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실 거예요. 종심소요, 유, 부자가 좀 어렵죠. 법도 부자죠? 바꿨네요. 법도 부자죠. 넘을 유자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종심소욕 불유구. 봐보세요. 욕구, 욕망이죠. 마음 신자가 있어도 되고요. 원하는 바, 욕망하는 바대로 마음이 따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욕망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욕망이 따라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서 한다면 세상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성인이 그런 게 있는 거 봐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다 했어요.
원초적인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법도에 넘어섬이 없어요. 법도, 도덕적인 이치, 어떤 그런 것에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품이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문자가 성인이 갖는 분자가 된 거죠. 분자가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70세에 자기가 최초로 도달한 그거잖아요. 어떤 욕망의 어떤 순화된 상태.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래요. 수행의 끝점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니르바나라고 말하잖아요. 니르바나. 니르바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니르바나. 그렇죠. 깨달음. 네. 해탈. 네. 깨달음 해탈. 그런데 그 니르바나라는 말을 풀어서 써본 말 자체는 참 재밌어요. 이것은 문제인데요. 산트를 니르바나인데요.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요. 불어서 완전히 끄다예요. 익스팅션. 블로우 아웃이란 말 있잖아요. 불어서 완전히 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일 케이크를 앞에 놓고서 불어서 끄면 불이 팍 꺼지잖아요. 니르바나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그거예요. 확 불어서 끄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을 불어서 꺼? 라고 물을 수 있죠. 뭘까요? 그렇죠. 욕망인데, 욕망인데 이제 그렇죠. 중생의 욕망인데, 중생의 욕망은 탐진치의 욕망이라는 거죠. 욕망을 불어서 끄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이에요. 해탈이 막 저기 멀리 가서 있고 막 뭐 저기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중생의 욕망. 이 탐진치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은 항상 탐욕 혹은 지는 이제 성냄 혹은 미워함. 성냄하고 미워함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싫은 것, 미워함, 싫은 것 하면 성나잖아요. 나보고 싫은 거 하라고요. 항상 그게가 밀접이 가요. 여러분 앵거 화냈을 때 봐보세요. 항상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화내요. 강도가 강할수록 더 화가 되는 거죠. 치는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이제 윤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탐진치가. 탐진치 때문에 이제 괴롭다고 우리에서 설명하는 거죠. 니르바나. 이거 불어서 또요, 탐진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욕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사실은 서양의 윤리도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욕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사실은. 이 욕망에 대해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결국은 욕망은 끊임없이 쫓아가서 해피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절제되는 데서 절제와 만족 그 사이 절제는 반드시 욕망이 반드시 절제가 돼야지 이제 행복해지고 된다는 말을 하죠. 공통적으로 많은 다양한 의미의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극기공리를 말하잖아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예로 돌아간다. 절제의 의미. 욕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동양인도 마찬가지고 서양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인간은 욕망이라고 하든지 욕구라고 하든지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욕망들 있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만족, 충족시켜야 되는 거. 그게 뭘까요? 무식주의 욕망. 식욕. 네, 식욕. 반드시 필요. 식욕이 충족시켜야 하잖아요. 물론 이제 140일 동안 단식을 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 다음 지속적으로 못하잖아요. 모르고 일주일 굶으면 죽게 돼 있잖아요. 식욕. 이거 반드시 충족돼야 될 거죠. 이게 이제 과잉 넘어서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식욕만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면 다 기본적으로 막 충족되나요? 그렇죠. 수면력. 어떤 분은 잠 안 자고 잘 수 있다? 우리는 모두 8시간 성인이 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8시간. 수면 문제도 사람들 따라 굉장히 개인차가 있죠. 어떤 정도는 보통 2시간 자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 몸이 참 무서워요. 그리고 길들여지기 따라서. 그렇지만 나는 죽어도 10시간, 10시간은 계속 나는. 그렇죠. 이게 기본으로 식욕, 수면력 다 나왔는가요? 이 두 가지 하면? 재물력. 재물력이
여러분은 지금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거 식욕과 수면력, 제먼력은 자연적인지는 모르지만 필수적이는 않죠. 이거 다 충족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 다 나왔나요? 그럼 이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건을 배우나? 성욕은 어떤가요?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가요? 주식을 하게 되면 아, 정적 번식 관점에서 보면 이거 여기 예? 예? 후손이었으면 그 네. 시즌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이제 후손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제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욕이 충족돼야 되나요? 자식을 후손하기 위해서는 일생에 한두 번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평생을 해요? 거기서는 그러면 그 어른이 그 나가졌잖아요. 다시 밝혔잖아요. 네. 그럼 함이 있는 거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자식을 번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내 자신을 저 자신을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자신을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가요? 성욕이 제 자신 생존 지금 네? 꼭 필요하진 않죠. 자연적이긴 하지만 필수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리학자들이 이걸로 고민 많이 했어요. 특히 고대 윤리학자들. 그리고 이제 이 고대 특히 서양에서는 이 네 가지 권력력. 그러면서 욕망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피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윤리적일 수 없다. 그래서 식욕과 수면력은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이지만 성욕하고 물론 이제 종족 번식에 있어서는 필수적이에요. 그렇지만 내 생존에 있어서는 성욕이나 재물력, 권력력은 자연적이기는 하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충족돼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제를 말하는 거죠. 이 욕망과 관련한 절제. 공통적으로 윤리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얼마나 또 이것에 집착합니까? 먹기 싫은 거 먹으면 먹으라고 하면 성질 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뭐 일도 성취되게 하려면 우리는 일단 식사 자리 마련하고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면 네,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과잉으로 이제 갔는 게 좀 문제잖아요.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여서 그것도 상당히 또 이게 사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먹는 것에. 그리고 사치하면 또 못 망치는 것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사실상 여러분이 오며가며 생각하면서 재미있는 생각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윤리 이런 틀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윤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보면요. 이렇게 답변하시네요. 아까 선악에 대한 탐구다 있잖아요. 윤리학이. 네? 근데 윤리라는 것에 선이라는 관점 봤을 때 윤리는 우리가 세 단계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암, 지식의 차원이 있고요.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안다고 해서 다 실천한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실천은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실천의 차원이 있어요. 이제 선을 구별해서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한두 번 실천하는 게 아니라 회계로서 한두 번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요?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품성, 성품. 품성, 성품이 와야 돼요. 반복해서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실천한다는 것, 윤리의 어떤 층위가 있다면은 우리가 선을 아는 차원이 있고 알고서 실천하는 차원이 있고 더 나가면 그것을 나의 성품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어렵죠? 그렇잖아요. 성품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뭐 도인이 되는 거고 군자가 되는 거고 세인트가 되는 거고 부처가 되는 거죠. 모든 전통이 추구하는 것이 사실상 이거죠.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리의 이 핵심적인 세 개의 틀하고 이제 그 선악에 대한 탐구다. 그다음 다시 이제 층위를 보면 저런 세 가지 층위가 있다.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들 저는 말이 안 된다 아니면 또 질문? 교수님 더 윤리에서요. 예. 좋은 말씀을 많았는데요. 만약에 그 국가에 환란이 일어났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 저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 국민들 막 죽이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윤리 법칙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네. 우리가 싸워야 돼. 먹었어요. 예. 힘을 받았으면 싸워야 되는 거죠.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윤리적인 평가. 우리를 침략한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가치 기준으로 봤습니다. 네.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답변해보세요. 그 질문을 지금 제기하셨거든요. 침입했을 때 인명을 상상시키는 가치하고 네. 그다음 국가를 지키는 가치하고 네. 어떤 것이 더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인명살상과 국가를 지킨다. 네. 어떤 것이 우선하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무엇을 위해서 국가를 지킨가요? 아마 모두가 우리나라를 침입했다면 국가 지켜야 된다고 우리 다 말할 거예요. 그런데 왜 국가 지켜야 된다고? 왜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네, 모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윤리에는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걸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도 연관되고 모든 윤리학에서 아마 동의할 답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윤리의 존재는 자기 보존이에요. 자기 보존인데 배타적인 자기 보존이 아니라 모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과 타자를 윤리의 문제는 자신과 타자의 문제예요. 되게 쉽게 그냥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동양 윤리학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자리 이타. 자신도 이롭게 하고 이타. 타인도 이롭게 하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자신과 타자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국주의 시대나 이랬을 때는 자기 희생을 강요했어요. 물론 이제 자기 희생이 내 선택적으로 제가 원해서 제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자기 희생이 항상 칭송해야 될 만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혹은 대접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선물해 준 사람이 혹은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자기 것을 너무 돌보지 않고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제가 편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저 사람 적정한 수준에서 해줬을 때 서로 기쁜 거잖아요. 너무 한쪽에 기울게 있을 때는 우리는 그걸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피해나 상해를 담보로 해서 제가 뭘 얻는다 그러면은 그건 비윤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요. 이제 응용윤리학 분야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거든요. 어떤 아까 뭐 교수님 다음 시간에 말할 과제에 주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입장에서 어떤 기준에서 칸트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 덕윤리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준, 어떤 아까 말한 어떤 크라이테리아, 어떤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다른 질문.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준비해온 3분의 1이거든요. 겁나시죠? 사실은 제가 오늘요 이렇게 원래 계획이 없었고 지금 제가 지금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제 자신이 지금 어색하고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제가 외국 나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곳은 더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반팔 운동화만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도 제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뵈니까 이 마이크 좀 빌리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너무 이제 뒤에를 좀 다듬으려고 갔는데 이게 제가 이 동네에서 안 사니까 아무데나 갔거든요. 찻집 미장원을 갔는데 예전에 이 광주에서 살 때 있었던 집인데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총각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무서워서 거기 이제 안 가고 다른 집 찾아보자 이제 두 번째 집 갔는데 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제 선입견에 들어갔는데
머리하고 얼굴이 안 돼서 감당을 못해서 머리가 너무 크다. 저는 그런 말 묻지도 않고 제가 뭐 부탁도 안 하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여기를만 좀 간략하게 깔끔하게 내일 좀 강의해야 해주세요 했더니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완전히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머리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악을 하지 못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도저히 익숙해지려면 할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제 머리 잘라주세요 하면은 무서워서 못 자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좀 짧게를 요구하지만, 근데 이분은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경 벗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떨어지는 거 보니까 머리가 막 이만하게 푹푹 떨어지는 거. 근데 그것도 순식간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인상이 지금 여러분 만남도 인상이 많고 그 기억도 지금 평생.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이 다음번에 관련된데 결국은 선한 거 마찬가지고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말하는 거 관점. 일상생활 재밌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토찐이거든요, 별명이. 어렸을 때 한동안 토찐이었으니까 얼굴이 토찐 좀 포동포동해서 토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이 제가 이렇게 너무 살이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머리를 칵 하지 말고 칵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또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머릿결이 참 좋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해본 적 다른 사람이 다 저보고 덤모라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약간 곱슬인데다가 머리가 거칠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 양반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물어봤죠. 어떤 이유로 왜 좋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유 들어보니까 그분 입장에서 타당해요. 이 크라이테리안 기준이, 자기 판별 기준이, 좋다는 판별 기준이. 지금까지 염색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물어봐. 예. 파마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 안 한 머리이기 때문에, 염색 안 한 머리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도 좋다는 그 기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분 관점에서 본 거예요. 저는 제 관점에서 지금까지 본 거고 다 하면. 그러니까 이제 선하고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텍스트 보니까 이제 선하고 상대성 문제 나오고 절대성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칸트는 이제 절대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선하고 사실은 시간이 좀 그래서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딱 3분의 1인데 이것도 들어가면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그리고 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렇게 생리적인 요구 때문에 죄송해요. 쉬지도 않고 지금 조용히 다니시는 제 혼자 그냥 재미나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너무 급하시면 좀 나갔다 오시고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선아. 지금까지 우리는 선은 절대적인 선이 있고 절대적인 악이 있다고 봤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네요. 그럼 정말 윤리학 공부하면서 고민되는 분들은 뭐냐면 선은 무엇일까? 악은 무엇일까? 우리가 선이라고 규정하는 것, 그것은 누가 규정했을까? 어떤 섭리가 있었을까? 어떤 절대자가 있었을까? 왜 우리는 선이라고 네이밍하고 그러니까 선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일까? 이런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정말 원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 되어가지고 면서 도달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어요. 이 둘이는 서로 상대적이에요. 마치 흑백이 그렇잖아요. 흑색이 백색을 전제로 해서만 흑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밝음을 전제로 해서만. 그 다음에 밝음은 어둠을 전제로 해서만 있잖아요. 저는 선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별개로 떨어진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뿌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선이라는 어떤 보편 원리나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선은 상대적인데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선을 실천하는 방법은 달라져요. 저희 문화권에서는 어르신들을 밖에 내버리면 그거는 정말 부모도 가문에 수치고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 되면
존중이라는 이념은 어떤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인간 존중이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어떤 상대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대적인 거요. 그 다음에 이 선악 자체도 절대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별개로 확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뿌리에서 항상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게 니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적으로 선과 악이 달리 있다 하면 우리 어디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진 거예요. 저는 부시가 이라크 침공 시작하면서 그게 아니지 그 말이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너는 either you are an enemy or you are with us. 그러니까 너가 나의 적이거나 아니면 너는 우리 편이다예요.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은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무서워서 혹시 팬이 됐잖아요. 중립할 수 없어요. 적이 되니까 아부축에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하게 되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판명하지 못해요. 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경우 많아요. 일상 삶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선하고 개념을 가지고 놀면서 이걸로 이름 붙이고 일단 또 악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 사람이 영원히 악인이에요. 정말 그게 불가능. 그런 선악 이분법적인 선악에 대한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갖고 있는 위험을 선악의 개념 자체의 우리가 상대성을 보지 못할 때 그런 부시 근본적인 그런 사고가 나온다는 거죠. 악 아니면 다 선이고 선. 굉장히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선, 악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관점을 달리하면 선이던 것이 악이 돼요. 그리고 악이던 것이 선이 돼요. 그런 체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 정말 이제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철학적인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각자의 관점을 떠난 존재일 수가 없어요. 우리 관점 항상 우리의 경험과 문화와 이런 가치관, 내가 기대하는 욕구 이게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다 지금 같이 분필이라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우리는 지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우리 두어 분 되시는데 한 사람도 똑같이 지각 안 해요. 모양 다 앉아 계시는 위치, 조명형, 여러분의 시각, 시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각하는 거죠. 괜찮아요. 보편적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각되고,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 오픈된다. 도덕적으로도 좀 오픈되고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취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도 좋고 이 사람도 가만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다원주의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테스트에도 윤리적인 다원주의 나와요. 상대주의도 나오고 나오는 게. 이제 이것이 종교에 들어갔을 때 그러잖아요. 선악도 마찬가지 종교에 들어갔을 때 구원이나 이거는 어떤 하나의 종교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에 의해서 가능하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제 다원주의가 엄청나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에 오르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홀짝 갈 수도 있고요. 이게 평지한다면 여러분 마운틴 바이크 하신다면 이렇게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 근데 구원에 이르는 일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선악을 보는 데 있어서도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관점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입장에 따라 선이 악이 다를 수 있다. 이거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기호도 다를 수 있다. 가치관도 다를 수 있다. 동등하게 다 인정해. 그게 곧 아까 목적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대한다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주고 저 사람 입장이 같이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깊이 들어가고 공리주의가 굉장히 최고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인간은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정말 여러분 어쩔 때는 제가 아는 사람은 저녁에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저녁에 자기 혼자 와서 12시 되면 그럼 가끔씩 눈물을 흘린대요. 그럼 왜 눈물? 자기가 낮에 뭐 분노했던 당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울고 분해기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자기에게 가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불쌍해서 눈물이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한 발자국 쫙 물러서서 보면 다 불쌍하잖아.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욕망이나 한계를 봐보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등감 봐보세요. 불쌍해요.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인간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상 고통과 쾌락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윤리는 자신과 자리이탈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 고통 나누는 거죠. 우리가 즐거움, 쾌락은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유명한 철학자 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윤리학에서 심퍼티, 동정심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뭘 말하냐면 그래요. 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기쁨, 쾌락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덕윤리 문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이거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이 심퍼티가 없는 거잖아요. 그 고통. 아까 불교 니르바나가 탐진치 지멸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다른 식으로 말하면 불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비라고 이제 그거는 세 파트라서 전혀 말씀 못 드렸는데 불교의 핵심 자리이타 탐진치멸 니르바나 말하면서 딱 한 가지예요. 달고 열악 동치자비예요. 달고 열악 고통 뽑아주고 기쁨을 함께 더불어 해요. 뽑을 발자 고통 고자 더불 연자 즐거울 낙자죠. 자비가 뭐냐 달고 열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불교 핵심이나 유교인이나 기독교 아가페 사람은 같아요. 사실 다 이제 그 부분이 세 파트인데 진현이 뭐 너무 죄송해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아니면 저거 말이 안 된다. 아니면 교수님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항상 저 병통은 시간보다 많이 얘기를 준비해 항상 아쉬움이 네. 그런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그 칸트주의나 네. 백리주의나 주의 중에 네. 제 느낌인데 네. 두 번째 아마 그쪽을 조금 따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를 따른다면 그 사람들이 고민한 쾌락과 고통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그 결과주의적인 사고 방식까지 이제 따를지 모르겠어요. 쾌락 등에 막 주는 그 부분에. 네.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들이 네. 그 어떤 윤리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철학을 이제 기준으로 삼을 때 칸트의 어떤 음모론적인 윤리에 더 많이 적용이 될지 아니면 공리주의의 이 윤리를 더 적용을 해야 될지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번학기에 고민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칸트를 택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공리주의 입장을 택해야겠죠. 또 아까처럼 둘 다 가능한 케이스를 보고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보통 사회복지 할 때는 뭐 공리주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 해피니스 하잖아요. 칸트는 많은 사람 해피니스를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는 칸트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이 복지 개념이나 해피니스 다소 해피니스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분야에서 그럼 상당히 공리주의적인 그런 것이 강한 거죠. 아까 선거 이야기하셨는데 예. 예를 들어서 아주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인공호흡을 했는데 아주 이제 선언 등기로 혈류주의에서 인공호흡을 했는데 잘못해서 죽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제대로 했는데도 죽었다든지 했을 때 그걸 선으로 가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악이잖아요. 또 동기적인 부분은 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그러면 그 판단을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해요. 아주 정확하게 칸트하고 칸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선이죠. 자기 의무 충실하게
있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겠네요. 한글 법으로는 악이 법으로 가겠죠, 사실. 악으로 돼 있는 거. 네. 현재는 현재는요.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되면 그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공호흡을 해도 이제 문제가 되는 현재는 지금은 이제 의료 행위로 돼서 뭐 약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죠 지금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했을 때 그런 것 같은 게 하나. 철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 법도 권위주의자를 만들까 학생하잖아요. 법이라는 건 인간의 약속이잖아요.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사 이제 그런 말씀 있으시면 그럼 그냥 법률 하나하나가 이게 정당하고 타당한가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지금 텍스트 자체가 진리인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로 빨리 끝나는 이런 기분을 주려고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훨씬 더 강의 길게 해주셨는데 제가 거짓말이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저희들한테 좋았었는데 저는 시간을 짧게 말씀드렸고 또 작년에는 미리 여러분들 학과 홈페이지 사이트에 연구 실적하고 학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다 띄워놔가지고 이제 동사형 비교율이나 이런 유명한 외국의 뭐 영어 정서나 이런 것들이 막 짜라라라 뜨니까 너무 이제 석학 이런 여러분들이 약간 주눅들리는 막 그런 상태로 오시는 이런 것을 좀 느껴지고 해서 원래 제가 전혀 사전 정보를 안 드리고 미국의 하와이 대학에서 윤리학으로 학위하고 계시고 최근에